안녕하세요. 금속 조직학 담당하고 있는 윤정일입니다. 벌써 이제 강의도 4번이 지나가고 오늘이 5번째 강의인데,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르는 게 조금이었다가 이게 주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모르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 과목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목들도 당연히 모르는 내용들이 많고, 그 모르는 내용들을 조금씩 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그 모르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지난 거예요. 한 달.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시간으로 보면 한 8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학기로 봤었을 때 보면은 학기의 절반이 채 안 지났으니까 8분의 1도 채 안 된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는 내용들 그냥 모른다고 둘 게 아니라 일단 용어부터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 내드렸던 게 뭐였냐면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자 그랬는데, 그 모르는 단어를 조금씩 찾아 놓으면 이번 학기가 지났을 때 다음 학기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달 지났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모르는 용어부터, 그리고 뭐 방송 강의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모르는 내용들은 좀 반복하더라도, 그리고 또 모르겠으면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해서 계속 보내주면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부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서 내용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1주부터 4주까지 쭉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지난주 수업 내용과 엮어서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자, 뭐 지난주에도 했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우린 제일 먼저 뭘 배웠냐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한 개를 공부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원자에서 우리가 재료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전자였습니다. 전자. 그래서 전자의 구조가 어쨌니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봤던 거고. 그 다음에 배웠던 건 이 원자 하나가 다른 원자랑 결합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하는 방식을 보면 1차 결합, 2차 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1차 결합하고 2차 결합. 1차 결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었었죠. 그렇죠? 이온, 공유, 금속 결합으로 나뉘어졌었고, 2차 결합은 2차 결합 그 자체로서 반대로 발스 결합이라는 것과 수소 결합이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결합은 이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화학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결합은 각 개별적인 성질은 변화하지 않는 물리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학적 결합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리적 결합은 전자가 이동하는 결합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밖에 안 되는 원자가 다음과 같이 결합을 하고,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결합한 원자들이 쌓여있는, 많은 원자들이 공간 내에 쌓여있는 이 규칙들을 공부를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조건에 있어서 두 개씩만 결합했었던 1차, 2차 결합과는 달리 공간에서 원자들이 쌓이는 방법들은 좀 더 복잡했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원자들이 쌓여 있는 규칙을 이해하는 것, 이게 금속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금속 구조의 이해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금속의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금속 결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원자들이, 그렇죠? 원자들이 쌓여 있는, 여러 개가 있으면 쌓여지겠죠? 그 쌓여 있는 것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는 것, 원자들이 쌓여 있는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금속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 금속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는,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 규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규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최소 단위로 분류는 단위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단위정을 표시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죠? 격자, 인자라는 어떤 그걸 구성하는 구성품이라는 얘기죠. 격자, 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그것이 무엇이냐? 각 변의 길이와 각 변들 사이의 각으로서 다음과 같은 육면체 구조로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단위정을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왜? 원자들은 이런 식으로 공간 내에 쌓여 있고, 쌓여 있는 애들의 모든 구조를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단지 가장 기본이 되는 일부분 하나만 띄어서 그거의 규칙을 이해하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놓여 있는 이 나머지 부분들도 다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단위정만 보면 되는 거야. 왜? 단위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최소 배열 규칙을 이해하면 당연히 이런 공간 내에 원자들이 쌓여 있는 것은 그 최소 배열 규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위정만 이해하면 당연히 나머지들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자, 그러면 이런 단위정, 이렇게 표현된 단위정을 사람들이 쭉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 이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브라베이란 사람이 정리를 했던 겁니다. 브라베이란 사람이 쭉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 7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종류인데 각 종류별로 세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총 14가지의 단위정에 대한 규칙이 존재하더라. 단위정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위정은 뭘로 표기한다고 그러죠? 면의 길이, 그 다음에 그 변의 길이, 그리고 그 변들 사이의 각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면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면의 길이가 아니라 변의 길이, 그렇죠? 변의 길이, 그리고 그 변이 이루는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14가지도 이 조건에, 미안합니다. 이 7종류도 이 조건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방정계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각 변이 이루는 각이 90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정방정계는 두 변이 같고 한 변은 다르고 이루는 각도는 90도. 이런 식으로 7종류가 변의 길이와 변이 이루는 각도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이 14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입방정계하고 육방정계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재료는 입방정계 아니면 육방정계. 물론 당연히 뭐 정방정계니 사방정계니 이런 애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애들은 특수한 우리가 들었을 때 잘 모르는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근데 입방전개나 육방전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료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속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가령 뭐 우리가 알루미늄을 많이 쓰죠. 음료수를 마시는 알루미늄 캔, 우리가 쉽게 우그러뜨리는 알루미늄 캔, 걔는 결정 구조, 즉 원자들이 쌓이는 규칙은 뭐냐면 입방전개예요. 입방전개라. 그렇죠? 그리고 입방전개, 정방전개, 사방전개 이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두 가지, 두 종류에 있어서 정방전개에는 단순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육방전개에는 단순 육방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단순 채심, 면심 얘네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입방전개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단위적을 표현하는 육면체에 있어서 각 꼭지점에만 원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근데 여기는 채심 입방,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육면체에 있어서 꼭지점에 존재하지만 채심, 바디 센터드, 내 몸 속에 뭔가가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다음과 같이 이 육면체 중심부에 원자들이 하나 더 쌓여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FCC는 뭐냐면 면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면심의 내용은 뭐냐면 페이스 센터드, 페이스 면의 중심에 원자가 하나 더 존재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그림에서 지난 시간에도 뭐 한 번 더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뭐냐면, 여기에 가운데 보면 파란색 원자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원자가 이 빨간색 원자랑 다르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BCC 구조에 이 위치에 원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단순 입방을 비교했었을 때 여기에 원자가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뭐 채심에는 가운데 다른 원자가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다. 물론 합금이거나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조건에 있어서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면심에서도 파란색은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그런 것 뿐이지 그냥 다 똑같은 빨간색 원자들입니다. 같은 원자들이에요. 다른 원자가 그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원자가 그 위치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지난 시간에 썼던 입방전개에 대해서 단순, 채심, 면심을 이해했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도 없이 7종류 14가지 중에 알루미늄은 뭐냐면 입방전개에 속하고 그 중에 면심 입방 구조를 갖고 있는 재료예요. 면심 입방 구조를 갖고 있는 금속입니다. FCC 구조의 금속, 그게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은 FCC 구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철강 재료 기본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쵸? 우리가 알파라는 명칭으로 별명은 페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A의 구조는 뭐냐면 BCC예요. 채심 입방 구조야. 그쵸? 근데 그 철이 온도가 올라가면 감마라는 이름을 다시 바꾸고, 거기에 별명은 오스테나이트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걔는 구조가 BCC에서 FCC로 변한다. 뭐 이런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들은 BCC, FCC는 결국은 입방전개의 채심 입방과 면심 입방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영어처럼 들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알루미늄은 면심 입방이니까 그렇죠? FCC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속을 공부하고 조직학을 공부한 사람만 이해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서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또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자, 그렇고, 자, 입방전개에 있어서의 3가지 종류를 공부를 해보면,
나머지 조건에서의 내용들도 다 알 수 있다고 그랬고 사방전개에만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저심이라는 애였어요. 저심은 어떻게 됐었습니다. 저심은 사방전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저심. 왜 저심이라고 그러냐면 베이스 바닥에 있다. 면에 위치한 조건이랑 다른 뭐가 있어요? 면은 여기에도 원자들이 다 존재하는 건데 저심 혹은 베이스 센터드는 위, 아래 혹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복된 구조라면 그렇죠? 반복된 구조라면 이 하나의 구조에서는 밑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가 저심이라고 그랬고 사방은 종류에 있어서 조건으로 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 총 14가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귀속 원자수였어요. 그렇죠? 귀속 원자수. 귀속 원자수라는 건 뭐야? 단위정은 결국은 위치하고 있는 조건상 다른 원자들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왜? 반복적으로 나타난 조건에 있어서 일부분만 띄어서 보는 것이 단위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단위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는 뭐야? 그 귀속 원자수는 뭐야? 귀속 원자수는 단위정 내에 진짜 내 원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속 원자수를 그 개수를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뭐 8분의 1, 뭐 그냥 그대로 개수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되어 있는데 얘를 필요 없다라고 그랬었죠. 뭐만 이해하면 된다? 원자들이 존재한 조건에 있어서의 구조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얘가 입방이야. 그렇죠? 단순 입방인데 그 구조에 있어서 반복된 구조에 있어서 온전하게 단순 단위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단위정을 다시 그리면 얘네들에 있어서 잘려진 애들이 좀 더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공유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건데 순수하게 하나의 단위정에만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8분의 1인 거죠. 원자 둥그런 9 원자 하나에 있어서 8분의 1만 이 단위정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8분의 1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그래서 귀속 원자가 하나. 이거 봅시다. 이건 뭐야? 바디 센터드 큐. 채심 입방이 되는 겁니다. 채심 입방. 채심 입방의 경우에 있어서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자들이 쌓여있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쌓여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쌓여있는 거라고.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에 있어서 반복된 구조를 마찬가지 생각해 봤었을 때 진짜 내거 단위정 내에 있어서의 포함되는 원자들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단순 입방이랑 비교했었을 때 뭐가 차이 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단위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진짜 내 원자, 진짜 내 거.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는 8분의 1. 8개는 8분의 1 더하기. 가운데 내 몸속에 있는 건 온전히 내 거. 그래서 귀속 원자수는 2개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얘는 면심 입방이죠. 그렇죠? FCC 그럴듯한 영어로 보이지만 그냥 FCC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용어예요. FCC인 구조에 있어서의 실제 원자들이 쌓여있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쌓여있어요. 얘네들을 반복된 구조로 보면 이렇고 단위정으로만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귀속 원자수는 어떻게 돼? 8분의 1이 8개. 그 다음에 2분의 1. 즉 면에 있는 거는 위아래 원자들. 이 면에 있는 거는 양옆에 있는 원자들과 2분의 1씩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개 있죠? 6개의 면에 2분의 1씩 공유하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쵸? 그럼 이렇게만 되는 거네. 총 몇 개? 4개. 이게 귀속 원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귀속 원자수에 의해서 이제 원자 충진율을 했어요. 원자 충진율. 원자 충진율의 정의가 뭐냐? 원자 충진율은 단위정 부피에서, 그쵸? 단위정 하나예요. 단위정에서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보겠다는. 우리는 앞쪽에서 단위정을 정육면체의 입방체로서 표현한다면 결국은 이 조건으로 보면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얼마큼 되지? 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구조에서의 단위정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원자들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내부에는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과 빈 영역이 공존한단 말이죠. 그럼 충진율은 뭐야? 이 전체 부피 내에서 이렇게 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대한 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을 때 그 개념으로 보면 단위정의 부피분의 단위정 내 원자들의 부피를 생각해야 되는데, 단위정 내 원자들의 부피는 결국은 원자 한 개의 부피에 대해서 그 단위정 내의 원자 개수를 곱하면 당연히 전체의 부피가 나오겠죠. 원자들의 부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단위정은 한 선분의 길이를 a라고 하면 단위정의 부피는 당연히 a 세제곱이겠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원자 한 개 부피를 구할 때 결국은 우리가 원자 한 개의 반지름을 r 혹은 뭐 스몰 r 같은 거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결국은 단위정의 부피분의 원자의 부피에서 조건을 계산하면 우리가 쓰지 않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길이가 표현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위정의 길이와 단위정의 길이에 대해서 뭐 원자의 반경, 즉 R에 대한 관계를 찾아내서 그 조건으로 얘를 A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자들이 사라지고 숫자만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R이 0.5A가 됐느냐? 그렇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잖아. 원자의 반경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A는 2R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R은 2분의 1A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은 충진율에서 계산을 해야 될 건 단위정에 대해 단위정의 길이와 원자의 반경과의 관계를 찾아내서 거기에 따른 관계의 조건으로 이렇게 문자를 사라지게 하는 게 이 계산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진율을 이제 의미까지 확인을 해봤고, 다시 결정구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결정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방전개하고 육방전개예요. 입방전개에서 단순 채심 면심, 육방전개에서 단순 육방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종류로 보면 두 종류고 가지수로 보면 이 네 가지가 합쳐서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재료에 있어서의 결정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 이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겁니다. 먼저 단순 입방 구조가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얘네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모형을 만든 건데 보면 사방이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이 얘네들을 지금 그림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됐네.
원자를 띄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띄어서 봅시다. 그러면은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죠. 면에 대해서 공간을 머릿속에 잘 그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모형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에 있어서의 구조를 보면 충진 밀도가 가장 낮대. 아까 충진 밀도는 뭐 어떤 개념인지 설명했으니까 됐고, 귀속 원자가 1이래. 이것도 알고. 얘네들은 폴리늄 이런 금속이 이런 재료가 이런 원소가 이런 단순 입방 구조를 갖고 있나 보네. 잘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폴로니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나 봅니다. 얘 이제 단순 입방 구조에 있어서 원자 충진율을 계산해 봅시다. 충진율.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는데 단순 입방 구조는 요건 우리가 원자 충진율을 공부할 때 했었던 그 내용이네. 왜? 원자가 쌓여있는 아주 가장 단순한 구조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순 입방 구조에 있어서의 충진율이 되는 거겠죠. 그러네, 뭐 요거는 뭐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이제 충진율 0.52%는 이제 5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단순 입방 구조가 원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사방을 둘러봤었을 때 원자들이 쌓여 있는 구조에 있어서의 조건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채심 입방이 있네. 그쵸? 입방 구조 중에 채심 형태를 띠고 있는 거. 그쵸? 바디 센터드 큐빅. 그래서 BCC 구조라고 돼 있는 거네. BCC 구조의 귀속 원자 수는 2야. 이것도 알 거고. 대표적인 금속은 크롬, 텅스텐, Fe, 몰리 이런 애들이 있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에서 알파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 걔의 별명은 페라이트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애인데 걔의 구조는 이런 BCC 구조이네요. BCC 구조에 있어서의 조건들을 살펴봅시다. 원자들이 쌓여있는 형태는 이렇고 귀속 원자 수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단위적 내에 있는 원자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원자들이 쌓여있는 구조에 있어서의 반복적인 형태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 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봐봅시다. 실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봐봅시다. 이 원자, 이 채심 원자를 제외하고 채심 원자에 붙어 있는 네 원자들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돼 있어. 이렇게 원자들이 이 옆에 있는 원자들과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는 원자는 뭐야? 이 원자가, 즉 모서리에 있는 원자가 채심 몸속에 있는 원자들하고만 붙어 있는 거라고. 이 구조를 갖고 다음과 같은 이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좀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위적 내에 표현되는 조건에 있어서의 상태들을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죠. 단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반복적인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야 뭐 이제 구조니까 쉽게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거 뭐냐면, 오케이, 뭐 그 구조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질문이 원자 충진율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 단순 입방체는 쉽게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공중에 각 원자들이 공중에 떠 있고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자 충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지? 봅시다.
최심 입방 구조의 원자 충진율을 계산하는 거. 이게 지난주 제가 내드린 과제였습니다. 과제. 보니까 제대로 이제 숙제를 과제를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뭐라고 볼까 좀 틀린 잘못된 답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틀 오류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원자 충진율에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격자의 길이하고 원자의 반지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얘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해봅시다. 원자 충진율 다시 한번 볼까요? 원자 충진율의 정의는 뭐랬어요? 단위정의 부피에 대해서 단위정 내 원자들의 부피야. 그럼 단위정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고 단위정 내 원자들의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얘네들에 있어서 단위정의 부피는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그러면 당연히 단위정의 부피는 그냥 a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단순 입방에서 단위정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었을 때 단위정의 부피는 당연히 a가 되니까 a 세제곱. 이건 쉬워. 됐고. 그 다음에 원자 한 개의 부피를 계산해야 돼. 원자 한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부피예요. 구의 부피. 만약에 원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원자 한 개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자 한 개 부피. 그 다음에 귀속 원자수 몇 개야? 2개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가 뭐예요? 얘가 원자 충진율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다. A하고 R의 관계가 있어야 돼. 원자 반지름 R이 단위정에 있어서 한 변의 길이랑 어떤 관계에 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번에 단위정에 있어서는 단순 입방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단위정 한 변의 길이가 원자의 반지름 2개가 겹쳐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2개가 붙어 있는 애들에 있어서의 길이가 a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지. a가 2r로 표현이 됐었던 건데 얘는 최심 입방, 즉 BCC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단순 입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자 반경 R과 원자 반경 R 이렇게 해서 2개가 어떻게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위정의 길이인데 그때 두 원자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2분의 R이 단위정의 길이인 A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BCC는 그렇게가 안 된다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위정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위정의 길이야. 그런데 문제는 단위정의 길이는 A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인데 이 두 사이에 원자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단순 입방에서 봤듯이 두 원자들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단위정의 길이 A가 여기서 R 해서 2R은 A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R, 2R은 A가 안 되지. 왜? 여기 가운데 비어있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길이를 찾아내는 조건에 있어서 모든 원자들이 붙어있는 길이를 A로서 표현하고 그걸 R로서 표현할 수 있는 위치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BCC 구조에서는 어디야? 이렇게 해서 원자가 있었을 때 원자 한 개를 띄워봅시다. 띄워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원자들이 나란히
붙어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에서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각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최대각선이 원자들이 붙어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표현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원자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꼭자에 붙어 있는 거죠. 띄고 보면 이쪽 꼭지점에서 반대쪽 꼭지점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영역이 원자가 붙어 있는 영역이네. 자, 이제 요 구조에 대해서 그럼 이제 다시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봐봐요. 아까도 그랬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야. 그쵸? 단수는 붙어 있으니까 이 A가 R 더하기 R이면 됐지만 아까 그랬듯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됐죠? 그러면 봅시다. 원자들이 붙어 있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원자들이 붙어 있는 데라고. 자, 그러면 그쪽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 BCC의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다고. A잖아.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똑같이 A예요. 그렇죠? 그러면 A면 여기는 어떻게 돼? 루트 2A가 되죠. 왜 루트 2A가 되죠? 그걸 보고 피타고라스의 원리라고 그러죠. 피타고라스 원리가 뭡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 A, B, C라고 했었을 때 B변의 길이 C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에 대해서 제곱근을 씌운 거가 이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피타고라스라는 그리스 수학자가 이제 이걸 표현을 알아낸 건데, 이 조건에 있어서의 상태를 보면 지금 얘랑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찬가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A제곱. 그럼 얘는 당연히 2A제곱이고 거기에 제곱근이 씌워지면 어떻게 돼요? 제곱근이 씌웠을 때 A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루트 2A가 되겠죠. 즉 이 변의 길이는 루트 2A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루트 2A야.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마찬가지 A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보면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쵸? 삼각형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A야. 거기 어디야? 여기 루트 2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야. 거기가 어디? 여기입니다. A.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원자들이 다 붙어있는 구조에 있어서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피타고라스를 쓰면 얘 제곱하면 A제곱, 얘 제곱하면 2A제곱에 더하면 3A제곱에 제곱근을 씌우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루트 3A가 남는 거네. 왜 굳이 여기를 어렵게 찾아왔느냐? 왜? 아까도 말했듯이 원자의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R이야. 여기서까지 R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 여기서도 R, 여기도 R이야. 이렇게 원자들이 붙어 있는 곳에서 어떤 거? A로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으니까, 그렇죠? R과 A의 관계에 있어서 그 A에 대한 표현이 R로, 그러니까 R이 A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야만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3a가 되는 거네. 근데 루트 3a가 r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4r이 되는 거네. 이거 왜 여기는 두 개죠? 당연히 r이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r 하나 당연히 2r, 3r, 4r. 그래서 이렇게 하면 r과 a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네. 그래서 r을 a로 바꾸면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a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4분의 루트 3a. 그래서 여기 계산이 4분의 루트 3a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BCC 구조가 그렇죠? 원자들이 쌓여있는 조건에서 모든 데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에 대한 값으로 얘를 표현할 수 없다고. 이 떨어진 거리를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원자들이 붙어있는 위치를 찾아야 돼. 원자들이 붙어있는 위치는 어디야? 최대각선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원자들 3개가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영역이라고. 그 영역을 a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이 조건에 있어서의 관계, r과 a의 관계를 찾아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r과 a의 관계, 그거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원자 충질률 계산할 때 0.68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과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냥 둘째 자리만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당연히 파이는 3.14로 고정을 시켰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어떤 값을 넣었냐에 따라서 계산값이 틀려지는 하겠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 똑같아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이후에 이제 평가할 때 그 평가 조건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이제 피타고라스의 원리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랄까 복잡하고 어려운 규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얘와 얘에 있어서 이 변의 길이를 통해서 얘와 얘를 통해서 원자들이 붙어있는 영역의 길이를 표현을 한 거죠. 뭘로? a로. a가 뭔데?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를 원자 반경 r로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 그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걸 뿐일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자, 단순 입방 받고 채심 입방 봤어요. 그렇죠? 채심 입방의 조건들 살펴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단위정으로 잘려졌을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원자들이 쌓여 있는 규칙을 이해를 하라고요. 원자들이 쌓여 있는 규칙. BCC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은 원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에 띄어 있는 애들 빼고 나머지 원자들이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죠. 가령 단순 입방을 위해서 쳐다보면 단순 입방은 원자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BCC는 위에서 보면 원자 4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원자들이 쌓여 있는 규칙을 현재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시게 되죠. 자, 그럼 다음엔 뭘까요? 당연히 면심 입방입니다. 면심 입방. 기초를 볼까요? 면심 입방. FCC 됐고, 귀속 원자수 4개. 안 해도 되겠죠. 대표 금속엔 알루미늄, 구리, AU가 뭘까요?
PTH 이렇게 돼요. 얘가 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백금, 얘는 은, 얘는 이제 PB 납으로 불리우는 거고, 얘는 알루미늄, 얘는 구리라는 금속입니다. 자, 면심 입방 구조에 있어서 대표 금속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금속들을 한번 봐봅시다. 이 금속들, 대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금속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특징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다시 한번 구리, 금, 납, 얘는 백금이라고 불리는 거고, 얘는 은이네. 이 금속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흔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얘네들은 모두 다 잘 늘어난다. 잘 늘어나는 금속이에요. 잘 쉽게 모양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순금으로 된 반지는 내가 손으로만 살짝 잡아도 그 링이 뭉개지죠. 알루미늄 캔,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서 한 손으로 쉽게 금방 우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구리, 보통 전선으로 많이 쓰고, 전선은 그 이루어진 굵기에 비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반으로 접고 휠 수가 있다고요. 같은 굵기의 철사를 접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대략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정도의 그 전기선을 철로 된 똑같은 선으로 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는 힘이 들어요. 근데 구리는 쉽게 휘어집니다. 얘네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아, 쉽게 잘 휘어지는 그런 애들이구나. 뭐 어쨌든 그렇고, 이 금속들에 있어서 구조들은 모두 다 되게 면심 입방, FCC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BCC에 있었던 거랑 비하면 한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겠네요. 뭐죠? 아까 FE, 철이 알파라는 이름의 페라이트라는 별명이 있는 경우에는 BCC 구조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철이 온도가 올라가서 얘가 감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얘네들이 오스테나이트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면 얘네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FCC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 금속에 보면 감마 FE가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구나. 자, 얘네들 구조를 봅시다. 원자들이 쌓이면 이렇고, 이거에 단위정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술원자 수업에서 봤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원자들이 쌓여있는 구조에 있어서 반복된 규칙이 어떻게 되냐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FCC, 눈에 잘 안 띄는데, 감이 잘 안 오는데 FCC 구조를 봅시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FCC 구조는 원자들이 붙어있는 영역이 어딘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보나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십자 형태로 직각을 이루면서 붙어있는 것처럼 돼 있죠. 이쪽 면이든 이쪽 면이든 다 마찬가지. 어느 쪽 면이든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봅시다. 얘네들을 위에서 쳐다봤을 때 구조는 당연히 옆에 보이는 면의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복된 구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이 여기 있는 원자면을 띄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면을 띄어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원자들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원자들은 주변에 있는 원자들과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면 하나를 띄어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꼭 각 원자와 원자 여기 이 위치에 원자들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 이게 있게 되는 거고,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있게 되고, 그 구조에 있어서 다시 이 위치에 원자들이 올라가 있는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어디를 보나 다 같은 구조로 원자들이 이렇게 5개가 쭉 있는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귀속 원자 충진율을 계산해 봅시다. 원자 충진율 똑같이 반복돼요. 원자 충진율. 그렇죠? 단위정의 부피하고 원자 한 개의 부피, 원자 한 개의 부피에 대해서 단위정의 개수를 곱하면 돼. 당연히 원자는 9니까 4분의 3 파이 r 세제곱이고 단위정을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얘는 a 세제곱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뭐야?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와 원자의 반경과의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쉽네. 왜? 아까도 우리가 구조에서 봤듯이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각 빈 공간 없이 붙어 있는 데가 딱 눈에 보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 원자와 이 원자는 떨어져 있는 구조에 있어서 단위정의 길이로 보면 여기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도 R, 여기도 R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단순 입방처럼. 근데 얘는 원자들이 붙어 있는 데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대각선. 아까 최대각선은 여기 꼭지점과 반대 정육면체의 꼭지점에서 반대쪽 꼭지점이 최대각선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각선은 뭐야? 그냥 한 면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대각선. 여기 이게 다 원자들이 붙어 있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쉽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방금 했던 것처럼 요 그림이 바로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있었을 때 원자들이 이어져 있는 영역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R, 여기 R. 아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해서 여기 하면 여기 변의 길이가 루트 2a였잖아요. 그러면 루트 2a는 4r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r을 a로 바꾸면 4분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r 대신에 아까는 됐었는데 요 r 대신에 요걸 쓰면 4분의 루트 2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루트 2 계산할 수 있고 3.14 계산해놓고 곱하기를 쭉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74%. 자, 그러면 입방체 우리 3개 봤어요. 단순 입방, 최심 입방, 면심 입방 봤는데 원자 충진율 비교해 봅시다. 얘 74%, 최심 입방 68%, 단순 입방 52%네. 그러면 단위정 육면체의 단위정 내에 원자가 가장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구조는 뭐예요? FCC 구조가 되는 거네. 면심 입방 구조가 원자들이 가장 빽빽하게 쌓여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모형을 봤었을 때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도 원자들이 쌓여 있는 구조로 보면 FCC가 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위정에 있어서 원자들이 차 있는 구조를 보면 빽빽하게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BCC는 보면 그쵸? 좀 널널하죠. 어느 한쪽이 떨어져 있는 그 중심부를 제외한 최심 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단순 입방은 보면 이렇게 원자들 4개가 면을 이루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여기 중심부의 공간이 큰 빈 공간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보면 FCC만큼 빽빽해 보이는데요? 아니야. 여기 있는 빈 공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원자가 떨어져 있는 여기 빈 공간이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중심부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충진율을 보면 가장 낮은 충진율이 나타나는 거네. 그렇구나. 뭐 그 정도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방 구조는 끝났어요. 입방 구조는 끝났어. 입방 구조가 끝났으면 한번 봐봅시다. 입방 구조 7종목 14가지 중에 입방정은 끝. 입방정은 끝났고 단순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의 상세 구조도 봤어요. 특히 뭘 봤냐면 귀속 원자하고 원자 충진율로 구조를 봤고 각 구조에 속해 있는 금속이 어떤 거였는지 살펴봤고 반복적으로 원자들이 쌓여 있었을 때 어떤 구조인지도 살펴봤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육방전개라고 그랬어요. 육방전개. 육방전개는 단순 육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 육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쌓여있는 구조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렇죠? 보면 육면체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돼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쌓여있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이런 애들이 붙어있는 경우 이게 이제 단순 육방인데 단순 육방은 곧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조밀 육방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왜 갑자기 단순 육방이란 말을 썼다가 조밀 육방을 쓰죠? 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단순 육방은 말하자면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뭐라고 보죠 이거를? 육각형 꼭지점에 존재를 하는 반복된 구조에 있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육각형의 각 꼭지점에 원자들이 있고 그 중심부에 이제 원자가 있는 이 구조가 되는 건데 이런 애들이 이제 위아래에 올라 있었을 때 이 조밀 육방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들이 쌓여 있는 방식의 조건으로 봤었을 때 한 종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육방이 곧 조밀 육방이란 말로 표현되는 육방 전개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더 복잡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표현을 했는데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냥 단순 육방이나 조밀 육방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금속 그러니까 재료, 특히 금속에서의 육방 전개에는 조밀 육방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육방에 대해서 그냥 조밀 육방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 갖고 누가 크게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단순 육방을 봅시다. 단순 육방. 입방체는 단순, 채심, 면심이 있었는데 육방은 단순 육방. 단순 육방은 곧 조밀 육방이라고 불리우는 구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왜 조밀 육방이냐? 그냥 단순 육방은 그냥 헥사고날 시스템이야. 육방 구조가 되면 되는데 왜? 원자들이 쌓여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위에 원자들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원자들이 붙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원자 구조가 반복되어졌을 때 가장 치밀하게 그래서 말하는 조밀은 빽빽하게라는 의미잖아요. 빽빽하게 원자들이 붙어 있는다 라는 의미에서 조밀 육방 구조로서 설명을 합니다. 단순 육방은 곧 그냥 조밀 육방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 구조는 귀속 원자수의 계산이나 충진율에 대한 계산을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조밀 육방 구조는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단위정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각각에 있어서 원자 위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반복된 구조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를 모형으로 좀 살펴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쳐다보면 이렇게 맨 위에서 면을 이렇게 봤었을 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이렇게 모서리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육각형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육각형, 정육각,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보면 방금 봤던 거예요. 꼭지점 하나, 둘, 세 개의 원자가 모여 있는 그 가운데점. 하나, 둘, 세 개의 원자가 모여 있는 가운데점. 하나, 둘, 세 개가 모여 있는 이 가운데점에 원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에 다시 이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원자들이 쌓여 있는 구조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원자 하나씩 따져보면 여기 빠졌을 때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 제 카메라가 저한테도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고 하나 둘 세 개 사이에 여기 원자 이렇게 원자 이렇게 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여 있고 밑에랑 똑같은 위치로 원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귀속 원자를 봅시다. 귀속 원자. 아까 말했듯이 입방체의 귀속 원자는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육방체의 귀속 원자는 처음 보잖아. 조밀 육방체의 귀속 원자 수를 계산해 봅시다. 자, 봅시다. 일단 채심처럼 내가 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원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셋 더하기. 봅시다. 이 원자와 이 바닥에 있는 원자는 2분의 1씩만 내가 들고 있네. 두 개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 6개는 전체 구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씩 들고 있죠? 육면체잖아. 육각형이잖아. 그쵸? 육각이라고. 그러면 6분의 1만 들고 있는 거죠. 맞죠?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 3분의 1만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3분의 1 이렇게 해서 3분의 1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3분의 1이에요. 그쵸? 나머지 애들도 3분의 1을 들고 있고 나머지 애들도 3분의 1을 들고 있다. 그럼 3분의 1이야. 근데 위아래로 절반으로 나뉘어 있잖아. 3분의 1에 대해서 2분의 1만 내 거인 거죠. 그쵸? 그러면 구조에 대한 조건으로 보면 얘는 6분의 1만 내 건데 6분의 1만 있는 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와 함께 또 밑에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죠. 그럼 총 어떻게? 6개가 위아래로 2개씩 있는 거죠. 귀속 원자수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계산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2네. 6개가 귀속 원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충진율을 한번 계산해보자. 충진율. 그러면 뭐 그래 육각 기둥처럼 생기네. 이렇게 아까 그 모형 보여줬던 것처럼 이 육각 기둥처럼 생긴 애의 부피를 계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 한 개의 부피니까 그건 당연히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될 텐데 r과 a의 관계를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애는 뭐냐면 육각 기둥이라고. 육각 기둥은 그래서 복잡해요. 자, 이거 봅시다. 일단 단위정의 부피를 계산해 보면 앞쪽의 입방체는 입방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았고 그래서 입방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었을 때 단위정의 부피는 a 세제곱 이걸로 끝났어. 근데 이 육방체는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봤었을 때 이 길이로 봤었을 때 보면 기준 길이를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길이를 계산하냐? 어떻게? 육방체에 있어서의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뭐야? 육각형이죠? 육각형인데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뭐야? 정육각형이라고. 정육각형에 있어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지만 이렇게 그었을 때 모든 변의 길이가 다 A가 된다고. 그렇죠? A 정육각형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잖아.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모여 있는 셈이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하면 모든 변의 길이가 A가 된다고. 그럼 부피, 단위적인 부피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즉 지금 제가 말하는 부피를 계산한다는 거는 얘의 부피를 계산하는 겁니다. 얘의 부피.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 여기도 A야. 그러면 여기 면의 길이를 면의 넓이를 구하고 면의 넓이를 6개를 하면 밑변의 넓이가 되는 거고 밑면의 넓이에 대해서 높이를 곱하면 단위적인 부피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요거의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6 하면 밑변이 되는 거네. 그러면 A, A, A야. 그렇죠? A, A, A. 됐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내리면 여기가 2분의 1 A. 됐죠? 그럼 A, 2분의 1 A. 그럼 여기 높이가 계산이 되겠네. 그럼 높이를 계산을 하면 높이에 대해서 밑변은 A야. 이거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6 하면 밑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네. 됐죠? 그러면 이제 밑면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이게 6개야. 그럼 높이를 곱하기 해야 육면체 부피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높이를 뭘로? 여기 표현했던 A로 표현을 해줘야 계산이 되겠죠. 이건 간단한 계산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공간에 있어서의 구가 붙어 있는 개념. 그쵸? 아까도 봤듯이 여기에 붙어 있는 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 위치에 구가 붙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가 밑에서 보면 붙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A고 A가 되는 거니까 A 여기도 원자들이 붙어 있는 구조로 보면 마찬가지 A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누군가가 계산했던 것을 살펴보면 이게 대략 1.633A가 되는 거. 그렇게 보면 됐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야? 원자 하나의 부피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r을 바로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a로 써. 쉽죠? 왜? 두 개의 원자가 붙어 있는 이 길을 a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r이잖아. a는 2r이잖아. r은 2분의 1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r을 2분의 1 a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충진율이 74%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앞쪽에서 비교했었을 때 조건으로 보면 HCP 구조가 조밀 육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HCP라고 부르는데 이 조밀 육방 구조에 있어서 충진율을 보면 그냥 74% 똑같네. 74% 아까 뭐가 74%였죠? FCC 면심 입방 구조가 충진율이 74%지. 두 개가 똑같네요.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원자가 공간에서 배열되는 구조로 살펴보면 FCC 구조를 살짝 비틀면 조밀 육방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거는 뭐 복잡한 얘기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어쨌든 조밀 육방 구조라는 건 단순 육방 구조를 쌓았을 때 나타나는 조건 때문에 조밀 육방으로 부른다라고 얘기했고, 조밀 육방에 있어서 구조와 단위정에 있어서 구조, 이 단위정이 다른 원자들과 반복적으로 쌓여있을 때 구조, 그 다음에 이 육방정이 가지고 있는 귀속 원자수와 원자 충진율에 있어서의 조건들을 계산을 해봤던 거였습니다. 그러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계속 브라베이 격차에 있어서 7종류를 배우는데, 7종류 중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입방전개와 육방전개에 대해서 입방전개에 속하는 3가지, 육방전개에 속하는 1가지, 총 4가지에 대한 상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던 거는 원자 충진율, 그리고 귀속 원자수, 그리고 그거에 속한 실제 금속들이 뭐가 있는지, 뭐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그런 강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들의 배열된 구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오늘은 여기 이제 하나를 더 같이 한번 봅시다. 뭘 볼 거냐는 금속 구조의 이해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줄 알고 좋아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조금 더 강의를 좀 이어나가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아니죠. 우리가 수업 서두에 뭐를 외웠냐면 금속 구조를 이해하는 거, 금속 구조를 이해하는 건 금속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거고, 결정 구조에서 원자가 쌓여있는 규칙을 배운다고 그랬고, 원자들이 쌓여있는 규칙에 있어서 왜 규칙을 배우게 되는지도 살펴봤다고. 그리고 단위정을 살펴봤어. 단위정을 왜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 내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뭐냐? 기준에 따라서 표현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봅시다. 원자들이 쌓여 있다고. 자, 여기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위쪽은 어디야? 내 머리 위가 위쪽이야. 아래쪽은. 내 발 아래쪽이 아래쪽이고, 왼손에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구조에서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 원자를 기준으로 썼을 때 이 원자 위는 어디야? 얘야. 이 원자 아래는 이 밑에 있겠죠. 뭐 여기가 옆이 되겠죠. 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원자를 보면 이 원자 위는 뭐? 여기고, 옆은 이거고. 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에 대해서 결국은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 아래, 양 옆에 대한 표현이 헷갈리게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봅시다. 앞쪽이 어디죠? 어디를 앞쪽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가 앞쪽인가? 아니면 여기가 앞쪽인가? 이 밑에 있는 원자가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위에가 앞쪽이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조건에 있어서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 표현되는 방향들이 다 제각각이 된다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규칙을 정하기로 했어요. 규칙. 어떤 규칙? 다음과 같은 규칙.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배울 건 뭐냐면 결정 내에 뭐라냐면 방향을 표기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결정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것을 결정이라고 했죠. 결정 구조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거에
원자들이 쌓이는 것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는 게 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결정 내의 방향을 표기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정에서 특별한 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을 누가 정했냐? 밀러라는 사람이 정했어요.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이 정했기 때문에 밀러 지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러는 19세기의 과학자고 W.H. 밀러 이렇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지수라는 뭐야? 숫자로 표현한 방법, 이게 지수거든요. 밀러라는 사람이 숫자로 이러한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사람들이 다 그 방법을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오른쪽 하면 어딘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을 얘기하고 오른쪽을 표시할 때 나만 혼자 내 머리 위 방향을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방향인 거야. 그런 것처럼 방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해요. 됐죠? 그 규칙에 있어서 결정 구조에서는 밀러라는 사람이 그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밀러 지수라고 합니다. 밀러 지수? 뭐 처음 듣는 말이겠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뒤에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한번 봐봅시다. 밀러 지수. 밀러 지수의 한번 정의를 볼까요? 다리정의 한 모서리를 기준으로 X, Y, Z축으로 하는 좌표계를 기초로 방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그게 뭔지 설명하는 말인데 정의를 봐도 잘 모르겠네. 단위정이란 말은 알겠고 그렇죠? 단위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해서 규칙에 있어서 가장 최소 구조 그걸 단위정이라고 하는데 단위정의 한 모서리 우리가 단위정을 육면체로 이렇게 표기를 했으니까 한 모서리라는 건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모서리잖아. 그렇죠? 꼭지점에 대해서 하나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X, Y, Z 축으로 하는 좌표계 X, Y, Z 축이라는 건 뭐예요? X, Y, Z로 표기해서 하나의 공간을 표시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단위정에 대해서 X, Y, Z 축을 좌표계로 표현하고 그거를 방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밀러 지수가 뭐죠? 단위정의 모서리로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밀러 지수를 표현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정의가 뭔지만 살펴본 거야. 우리는 밀러 지수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살펴봅시다. 방법이에요. 밀러 지수를 가지고 표현한 방법. 봅시다. X, Y, Z의 방향을 확인하고 기준점을 설정하고 뭐 꼬리 물기를 이동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화살표로 표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공통사항 봅시다. 방향은 이렇게 표기하고 숫자 3개인데 얘네들 X, Y, Z고 구분 기호를 사용 안 하고 발음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놓고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사항 중에 이 두 가지도 꼭 한번 살펴봅시다. 뭐냐? 음수는 설정한 기준점에서 축 방향의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음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수직선을 여기 보면 0, 1,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때 음수를 배우게 됩니다. 음수.
근데 과학에서의 음수, 공학에서의 음수는 뭐냐면 방향이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야.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을 내가 기준으로 여기를 플러스 방향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 뭡니까? 여기에서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플러스 방향으로 삼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방향 어디입니까? 얘를 기준으로 밑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방향은 어디예요?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음수라는 건 뭐예요? 기준점에서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래쪽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플러스든 이쪽이 됐었을 때 마이너스는 그 방향과 반대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겁니다. 됐죠? 아, 그렇구나. 뭐 이거는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던 것 같고, 요거는 하나 더 있는데 반의정 무한 기준점은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보기로 합시다. 자,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우리가 방향에 있어서 조건들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원자들이 쌓여 있는 구조에서 방향을 표기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위 정해서 방향으로 표현하면 반복된 구조에서도 똑같이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다음과 같이 육면체에 있어서 x, y, z 좌표계를 여기다 도입을 해서 육면체의 방향을 표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죠.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의 밀러 지수의 개념에 있어서 정의를 봐서 잘 모르겠고, 몰라도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결정 내에, 결정은 원자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표기하는 방법이, 어떻게 표기할 건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뭐야? 밀러 지수, 숫자로 표현된 것을 방향으로 바꿔봅시다. 물론 방향을 밀러 지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밀러 지수를 방향으로 바꾸는 게 편하니까 이거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로 할 거는 x, y, z 축의 방향을 확인하고 기준점을 설정해서 밀러 지수 길이만큼 꼬리 물기로 이동을 하되, 끝나고 나서는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고 그것을 화살표로 표기하면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육면체로 표현된 속에서 방향을 표기하는 거야. 육면체에서 방향을 표기할 때 얘네들을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냐? 요렇게 숫자로 요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밀러 지수야. 밀러 지수인데 어떻게 방향은 뭐라고 이렇게 꺽쇠로 표현을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숫자 3개를 표현을 해. 얘 숫자 3개 111로 되어 있네. 111로 표현되어 있어요. 숫자 3개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1, 2,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당연히 3, 2,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고, 일단 숫자 3개가 이렇게 들어가. 근데 숫자 3개는 콤마를 쓰지 않아. 콤마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냥 숫자 3개를 연속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1, 1, 1. 아니, 이렇게 콤마를 쓰면 더 알아보기 쉬운데 왜 콤마를 안 쓰죠? 약속이에요. 안 쓰기로 했어. 그게 약속이야. 그러면 안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됐고, 음수는 기준점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을 거고, 음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숫자 위에 바로 표기한다. 여기 보면 1 이렇게 하면 이게 음수라는 의미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않고 x, y, z 순서대로 읽고 그 숫자 크기만큼 이동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봅시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면 돼. 우리는 단위정을 육면체로 봐요. 맞죠? 육면체로 보니까 그 육면체를 이렇게 그린 거야. 됐고, 육면체에 대해서 아까 앞쪽에 봤을 때 육면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에 있어서 하나야. 그러면 내가 어디를 X축으로 잡고 어디를 Y축으로 잡고 어디를 Z축으로 잡느냐는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X축으로 했어. 이걸 내가 Y축으로 했어. 이걸 Z축으로 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정한 규칙대로 결정이 된 거야. 다만 이 주어진 육면체에 있어서 기준을 X, Y, Z로 했다면 이 기준을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준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뭔지를 또 살펴봐야 돼.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야 돼. 주어진 사람이 여기는 X축이고 여기는 Y축이 여기는 Z축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여기를 X축, Y축, Z축으로 따라가야 돼. 나는 남이 이렇게 정한 게 싫어. 그래서 나는 여기를 Y축으로 하고 여기를 X축으로 하고 여기를 Z축으로 할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누군가가 짜여져 있는 방향을 살펴보는 거라면 그 누군가가 짜준 X, Y, Z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X축, Y축, Z축을 확인을 해보라고. 됐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정. 기준점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왜? 단위정은 반복된 구조의 일부분이잖아. 내가 기준점을 여기를 삼아도 되고 기준점을 여기를 삼아도 되고 기준점 여기를 삼아도 돼. 무슨 말이냐? 기준점의 위치에 있어서 조건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든 해도 된다는 거. 밀러 지수만큼 길이를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이거야. 이렇게 표현한 이게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1, 1, 1을 갑시다. 나는 기준점을 여기를 삼을래. 됐죠? 기준점 여기야. 기준점 내가 여기를 하겠다고.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여기로 할게요. 그건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마음이야. 상관없다고. 다만 주어진 좌표계에 있어서 위치는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방향은 이렇게 표현하고 숫자 3개는 X, Y, Z 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X, Y, Z 값을 표현한 거라고. 됐죠? 그럼 여기 기준점이 난 여기야. 자, 여기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기준점을 설정해서 꼬리 물기만큼 이동하라고 그랬어. 111만큼 이동하래. 여기서부터 기준점 여기니까 X로 1 가고 그 다음에 Y로 1 가고 그 다음에 Z로 1 갔어. 끝. 시작점 여기 있죠. 끝점 여기 있다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면 방향이 되는 거야. 이게 방향 표기 방법이에요. 신기하지?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큼의 길이 1인가요? 네. 단위정의 한 변의 길이값은 1로 규정을 했어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방향인데 2, 1, 1이야. 그러면 어디 가죠? 여기서 기준점이 여기다. 그러면 X방향으로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자, 방향을 표기할 때 밀러 지수라는 걸 써. 숫자 3개를 쓴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밀러 지수로 방향을 표기를 하겠구나 라는 약속이야. 그 숫자는 3개를 이렇게 써. 근데 이거의 순서는 무조건 X, Y, Z에 대한 순서로 숫자 3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를 방향을 표기하겠다고. 내 기준점만 정해. 여기를 기준점으로 정하고 싶어.
그럼 기준점을 여기를 정하면 돼. 나는 아니야. 기준점을 여기를 정하고 싶어. 정하세요. 기준점을 정하고 x, y, z만큼 꼬리 물기로 따라가. x 방향은 어디야? 이 방향이라며. 그러면 x 방향을 기준점에 대해서 x 방향 1만큼 갔어. 그 다음에 y로 1만큼 가래. y로 1만큼 갔어. 그 다음에 z로 1만큼 가래. z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을 이대로 따라갔다. 그러면 시작점과 꼭점을 이으면 여기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만약 기준점을 여기를 하면 이 x1, y1, z1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봅시다.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은 뭐예요? 모두 다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기준점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방향을 보면 여기서 이쪽 방향을 표현 나타내는 거나 여기서 이쪽 방향을 나타내는 같은 방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준점을 뭘로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밀러 지수에 있어서는 모두 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에서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러 지수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같은 방향이 표기가 되는 거라고. 쉽죠? 당연히 지금은 어렵다라고 느끼고 어렵다고 대답을 할 텐데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1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꺽쇠로 돼 있으니까 방향을 표기하는 거고 숫자 3개로 돼 있고 숫자 3개는 무조건 x, y, z의 순서대로 돼 있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봐봅시다. 얘를 이번엔 방향을 표기합시다. 기준점을 뭘로 할래? 저는 이걸로 할게요. 제 맘이에요. x로 1 갔어. y로 0 가고 그러면 안 가. z로 0 갔대. 그러면 안 가.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럼 무슨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네요. 자, 똑같은 값을 이번에는 기준을 내가 여기를 삼을게요. 상관없죠? x로 1만큼 간대. 1 갔어. y로 0 간대. 안 가. 그렇지. 꼭지점 꼬리 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와서 여기서 0을 가야 되는데 안 가. 0이니까 안 가는 거죠. 안 갔고 z도 안 가. 그러면 똑같은 그럼 얘랑은 같은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됐죠? 자, 그러면 기준이 왜 중요한지를 봐봅시다. 지금 100이라고 표기한 이 방향은 지금과 같은 x, y, z 좌표계에선 방향이 이 방향이야. 됐죠? 근데 기준이 만약에 주어진 기준이 여기가 x가 아니라 여기가 y야. 여기가 x고 여기가 z야. 여기에서 100 방향을 봅시다. 100 기준을 여기로 봤어. 내 맘이죠. 기준을 좀 선택하는 건. 내가 여기 기준점 선택했다고. 이 숫자는 좌표계의 기준값이 바뀌어서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x, y, z니까 여기에서 x로 1 갔어.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죠. 1 y로 안 가고 z로 안 가.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방향인 거죠. 아까랑 다른 방향인데요? 당연히 다르죠. 뭐가 달라? 기준점의 좌표계가 아까는 x, y, z였는데 지금 내가 그린 거는 기준점의 좌표계가 여기가 y고 여기가 x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 표기에 있어서 x, y, z 축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서 기준점을 잡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110 방향이네. 기준점 제가 여기를 잡을게요. 여기를 잡으면 편해서 그런 거야. 당연히 여기를 안 잡으면 불편한 경우도, 여기를 잡으면 편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를 잡으면 당연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봅시다. 110이야. x로 1, y로 1 갔어. 근데 z로는 안 가. 0이니까 안 갔잖아. 그러면 꼬리 물기 따라서 1 가고 이 위치에서 똑같이 y로 1 갔어.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이으면 어떻게 돼?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방향.
대각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111 찍었을 때 어땠어요? 시작 1, 1, 1 하면 시작점과 끝점을 이었었을 때는 이렇게 됐었죠. 얘가 111 방향인데 지금 밑에 이건 뭐예요? 110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 세 가지 지금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려나요? 이제 우리 앞쪽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봅시다. x, y, z축의 방향을 확인해라. 왜 확인하는지 알겠고 기준점을 설정해라. 그것도 알겠고 밀러 지수 길이만큼 이동하라. 이 정육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럼 당연히 2, 1, 1 이렇게 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준점 여기라면 기준점을 여기라고 내가 하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1 여기가 있고 이 길이만큼 1 가면 되니까 Z로 1 가래. 그럼 여기 와 있는 거래. 그러면 길이에 있어서의 조건을 살펴보면 시작점과 끝점이니까 이렇게 방향이 나오겠죠. 공간 방향이. 그렇죠? 공간을 내가 지금 안 그려서 그런데 그 밀러 지수의 길이만큼 가라는 의미는 그 얘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 그다음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고 그걸 화살표로 표기하면 방향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밀러 지수에 대해서 방향을 표기하는 이 네 가지 기준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이제 공통을 봅시다. 방향은 이렇게 표기하는데 약속이니까 약속 그대로 따르면 되고 x, y, z 순서래. 아까 얘기했었죠. 기준점, 이 표기할 축의 기준점은 우리가 x, y, z를 꼭 살펴보라고 얘기했는데 밀러 지수상에서는 그 어떤 좌표계이든 간에 순서가 무조건 x, y, z 순서대로 숫자가 나열이 되는 거예요. 됐고 첫 번째, 두 번째 해결됐고 세 번째 음수를 봅시다. 음수는 반대래. 그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네. 1 위에 바로 표현되는 건 뭐냐? 1이라는 방향에 반대로 가시오. 그겁니다. 어디? x가. 그러네. 그럼 이제 그려봅시다. 얘랑 얘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돼요. 자, 얘는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내가 기준점을 얘로 할게. 1, 1, 0을 가봅시다. x로 1, y로 1, z는 안 가. 시작점과 끝점을 표기하면 방향은 이거네요. 그러면 1, 1, 0의 방향은 1, 1, 0의 방향은 이거. 미안합니다. 영상 녹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대로 하면 이제 1바 10, 그렇죠? 미안합니다. 1, 0 방향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1바 10으로 읽히는 요거를 이제 표현해 봅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1의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라는 의미네. 그럼 기준점을 난 여기로 할게. 그럼 이 기준점에 대해서 마이너스 1로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갖고 그 다음에 y로 1 가래네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z로는 안 가네. 그러면 그 두 개에서 시작점과 끝점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얘가 뭐가 돼요? 1바 1, 0이네. 내가 기준점을 요거로 해볼게요. 기준점을 요거로 해봅시다. 그러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 방향으로 1, z 방향으로 안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와 얘는 같은 방향인 겁니다. 맞죠?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방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대 한 번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냐면 밀러 지수를 갖고 방향을 찾았는데 반대로
방향을 갖고 밀러 지수를 찾는 걸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되는 방향이라면 이 방향을 밀러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요 방향에 있어서의 밀러 지수, 물론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텐데 오늘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응용을 해보세요. 이거에 대한 밀러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됐죠? 이거는 뭐 레포트를 따로 내기보다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해서 밀러 지수 이것만 표기하면 되겠죠? 간단할 테니까 꼭 표기해서 과제 수행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이 비디오 강의의 좋은 점은 어쨌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듣고 진짜 모르겠다, 망설이지 마요.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 질문을 꼭 잘 활용을 해서 내용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